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가 준 뱀술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진다. 친구들에게 듣기만 했던 녀석의 고약한 컬렉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밀려오는 기괴함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방 전체를 장식한 커다란 술병들. 그것도 병 안에 뱀을 비롯해 두꺼비 도마뱀 등 갖가지 징그러운 생명체만 골라서 담겨있다. 술병 안에서 동공을 열고 나를 응시하는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현기증마저 들었다. 어떠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했지. 특히 뱀술은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쪽이 유명하더라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녀석은 뭐가 그리 좋은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브라가 돌돌 말린 채 들어있는 병을 미끄러지듯 쓰다듬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뱀이라면 소름 끼치기 싫어하는 나로서는 이 자리가 끔찍이도 싫지만 뭐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꾹 참고 입에 침을 바른다. 굉장하네. 이런 거 처음 봐. 너 이거 수집하느라 돈 꽤나 썼겠다. 대단하다. 차마 병은 못 쓰다듬겠고. 다리를 튼 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감탄하는 척을 한다. 내가 힘 좀 썼지 뭐. 나의 리액션이 마음에 들었는지. 녀석이 들쑥날쑥한 치아를 드러내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번들거리는 치아 사이에서 노란 금리가 번쩍 빛난다. 특히 이게 멋지네. 내가 가리킨 술병 안에는 알록달록한 무늬를 한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었다. 굉장하지? 이건 내가 직접 담근 술이야. 요즘에는 수집할 것도 없어서 산에 가서 뱀도 직접 잡아다가 내가 술을 담그고 있다니까. 이게 내 체질인가 봐. 그래. 대단하다 정말. 어련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아직도 결혼을 못했지.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꽤나 만진 녀석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오늘은 내가 특별히 너한테 술 담그는 거 보여줄게. 따라와. 뭐? 나는 괜찮은데. 그것보다 나는 사업 이야기 때문에 온 거라. 사업 이야기의 녀석의 작은 눈에 미묘한 변화가 왔지만 이내 웃음으로 넘긴다. 허허, 내 사업 투자 때문에 그래. 투자는 걱정하지 마. 나 돈 많은 거 모르냐? 그리고 나한테 돈 한두 번 빌리는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왜 그래? 서재에 있는 서랍에 현금 많으니까 좀 이따가 줄게. 현금으로. 일단 재밌는 거 구경하러 가자고 친구. 녀석이 팔뚝을 내 목에 걸친다. 흡사구렁이가 내 목을 죄는 느낌에 피부가 소스라치게 돋는다. 열의 입장에서 차마 싫은 티를 낼 수가 없다. 그래, 나도 궁금했어.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지. 진짜 재밌을 거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녀석은 나와 어깨동무를 하고 나를 끌고 갔다. 오돌투돌한 녀석의 팔뚝과 맞닿은 어깨의 근육이 수축한다. 잔뜩 움츠린 나를 향해 녀석이 경고한다. 맞다. 오늘 담글 놈은 독사야. 사실 오늘은 벌레로 담그려고 했는데 아직 재료를 못 구했네. 빨리 구해야 할 텐데 아무튼 조심해. 상상만으로도 미간이 찌푸려진다. 곤충, 파충류라면 몸서리치는 나였지만 비즈니스가 있기에 꾹 참고 녀석을 따라갔다. 녀석의 집을 나와 뒷마당으로 가니 짙은 녹색의 지하실 문이 보였다. 녀석이 문을 열자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넓이의 계단이 보였다. 조심히 내려와 어두우니까. 그래. 녀석을 따라 내려간 지하실에는 알 수 없는 악취가 풍겼다. 계단을 내려가니 알 수 없는 박스들과 술병으로 쓰일 병들이 가득했다. 녀석은 성큼성큼 내려가 먼지가 쌓인 회색 자루를 뒤졌다. 뭐라? 자루를 뒤지던 녀석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일인데? 여기 담아뒀던 뱀이 어디 갔지? 술 담그려고 분명히 여기 자루에 담아뒀는데. 뭐야? 없어진 거야? 녀석이 그 다음에 내뱉은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독사라 위험한데 대체 어딜 간 거야? 독사. 에이, 시발. 나는 서둘러 지하실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도 행여나 뱀이 있을까 살금살금 아래를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올랐다. 녀석은 그런 나를 보며 껄껄 웃며 웃었다. 병신, 쫄기는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사내 새끼가. 야 이씨, 그래도 독사인데. 곧 꺼질 것만 같은 전구만이 비추는 어둑한 지하실을 녀석은 무섭지도 않은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뒤적였다. 찾다. 우리 아가 여기 있었네. 찾았냐? 아, 시발. 녀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덩달아 나도 놀라 자빠질 뻔했다.
뭔데? 왜 그래? 시발, 뱀한테 다리를 물렸어. 독사인데 젠장. 현관에 있는 구급 상자에 혈청제 있거든. 그거 가져와 빨리. 5분 안에 빨리 뭐 해? 빨리. 녀석을 보니 다리를 부여잡고 뒹굴고 있었다. 알았어.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지하실 계단을 올랐다. 지하실에서 올라와 7걸음 걸었을까? 뒤를 돌아봤다. 짙은 녹색의 지하실 문이 눈에 들어오고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차가워졌다. 머릿속에 뱀이라도 들어온 걸까? 뱀에 물리면 얼마 만에 죽지? 5분 안에 오려고 했는데 10분 후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으려나? 10분이면 사망할까? 아니 더 걸릴 텐데. 녀석이 죽으면 내가 녀석한테 진 빚은 어떻게 되는 거지? 녀석이 죽으면 내가 좋은 거 아닌가? 그나저나 녀석 집에 현금이 많았었나? 무서울 만큼 냉정해졌다. 나는 전혀 서두르지 않고 스멀스멀 녀석의 집을 향해 갔다. 마당에 꽂히며 잡추며 구경을 하며 어슬렁어슬렁 거렸다. 좀 있다가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 옆에 구급상자 같은 게 보이긴 했지만 그냥 지나쳤다. 벽을 따라 쭉 진열된 술병들을 낱낱이 훑어보았다. 다시 봐도 징그럽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귀여운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 돈이 있다고 했는데 녀석의 서재를 뒤적거렸다. 서재에도 이상한 생명체가 담긴 술병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찬찬히 둘러보았다. 신이 났는지 나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렀다. 그리고 녀석이 말한 현금이 가득 담겨 있다는 서랍 문을 열었다. 조금의 덜컹거림도 없이 서랍은 스르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입안이 시커먼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나와 내 손목을 물었다. 어이가 없기도 했고 생각보다 부드러운 감촉에 아무 말도 못했다. 뱀의 독리에 물린 손등에서 타오르는 고통이 느껴졌다. 움푹 박혔는지 팔을 흔들어도 뱀은 내 손목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무엇보다 물린 부위가 녹는 것 같았다. 다른 팔로 뱀을 떼어내 내던졌다. 팔을 부여잡았다. 해독제가 필요했다. 나는 서재를 나와 녀석이 말한 구급 상자를 찾기 위해 서재로 향했다. 사내 새끼가 이쇼. 구급 상자는 녀석의 손에 들려 있었다. 내가 혈청제 가져오랬지? 누가 내 돈 훔치랬냐? 녀석은 구급 상자를 있는 힘껏 내게 던졌다. 머리를 정통으로 맞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살려줘. 나는 바닥에 나뒹구는 구급 상자를 뒤적였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를 않았다. 눈도 침침하고 온몸에 열이 뻗쳤다. 너 곧 죽어. 녀석은 내 옷깃을 잡고 내 몸뚱이를 질질 끌고 갔다. 녀석이 향한 곳은 지하실이었다. 녀석은 성질을 내며 지하실 문을 박차더니 나를 계단으로 내동댕이 쳤다. 계단을 굴러가는 동안 아픈지도 몰랐다. 성큼성큼 내려온 녀석이 옆에 있던 천막을 걷었다. 웬 수조가 보였다. 식은 땀이 흐르고 눈이 점점 흐려진다. 덕분에 벌레로 술 만들 수 있겠다. 재료 구했네. 이 벌레 같은 새끼야. 내가 잘 알아봤어. 너는 확실히 벌레야. 녀석이 나를 둘러매더니 이내 수조에 빠뜨린다. 첨벙거리는 수조에서 알싸한 알코올 향이 난다. 뜨거워진 몸이 시원해진다. 몸이 차갑다. 독기운인지 술기운인지 정신이 몽롱하다. 술기운에 의식이 점점 옅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전철이 들어온다. 무덤에서 사람이 전철에 치였다. 내 옆에 한 커플이 서 있었는데 안전선 밖으로 좀 나가 있었다. 둘이서 장난을 막 치다가 여자가 실어라면서 남자를 툭 밀어냈다. 남자가 앗하면서 몸이 기우뚱한 그 순간 전철이 들어오는 게 딱 보였다. 이거 위험하다 싶었다. 그때 남자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선로의 허리부터 떨어지려 했다. 여자가 당황해서 남자 옷을 잡았지만 몸은 여전히 기울어진 상태로 머리가 선로 쪽으로 많이 나가 있었다. 나도 깜짝 놀라 얼른 남자를 잡으려 했지만 허손질을 했다. 타이밍이 나빴다. 그 순간 전철이 돌진했고 남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목 윗부분만 부딪혔으니까 머리가 통째로 날아갔다. 날아간 머리는 선로에 떨어져 수십 미터를 굴렀다. 여자 앞에 머리가 없는 남자의 시체가 털썩 쓰러졌다. 기가 철철 흘러넘쳤다. 그 주변이 아비규환이 되었고 나도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채 할 말을 잊었다. 여자도 멍하니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여자한테 말을 건네봤다.
저기, 하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내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몸은 똑바로 서 있는데 정말로 목만 스르륵 돌아갔다. 그리고 나한테 물었다. 머리는요? 우리 현준 씨 머리는 어디 있어요? 라고. 우와, 이 사람 이 상황에 그래도 이성을 잃지는 않았구나.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머리가 굴러간 쪽을 알려줬다. 여자는 내가 가리킨 방향을 보더니 괜찮아, 괜찮아라고 중얼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며 멀찍이서 보고 있던 그 머리를 여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집어들고 이쪽으로 돌아왔다. 잘린 머리를 품에 안고 걸어오는 모습이 좀 오싹했다. 나는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더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머리 없는 시체. 이걸 어쩌면 좋겠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긴 개뿔. 정신줄을 놓아서 그런가 괜히 웃음이 나왔다.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데 여자가 시체 옆에 앉아서 잘린 머리를 붙이려고 애썼다. 질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러면 괜찮아. 빨리 가자. 영화 시간 늦겠다. 여자가 시체한테 말을 걸었다. 나는 그제야 겨우 눈치챘다. 이 사람 맛이 같구나. 왜냐하면 그 여자 눈은 완전 풀려가지고는 활짝 웃고 있었다. 남자의 머리는 이미 반쯤 뭉개져 엉망진창인데 여자는 이제 잘 붙였으니까 괜찮다며 일어나라고 계속 속삭였다. 영무원이 올 때까지 계속 그랬다. 몇 분 후에 영무원이 왔는데 여자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속으로 엄청 고민했겠지. 영무원은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미 사망하셨는데요였나. 암튼 뭐 그 비슷한 말을 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옆에서 피투성이로 멍 때리던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좀 그렇네. 나도 걱정 좀 해주시. 아무튼 영무원의 말을 듣고도 여자는 쟤 뭐라는 거야? 하는 표정을 지을 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 괜찮아요. 목을 붙였으니까 괜찮다고 하며 영무원에게 대들었다. 영무원이 아니 이제 호흡도 없고 라고까지 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영무원의 그 한마디가 여자를 광기 어린 행동으로 이끌었다. 여자는 그렇죠. 숨이 멈췄으면 인공호흡을 해야죠라고 외쳤다. 나는 정말로 놀랐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여자는 남자의 머리를 들어 올려 그 엉망이 된 얼굴에 입을 가져다 댔다. 영무원이 뜯어말려도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숨을 불어넣어줘야 해요. 도와주세요. 당신도 빨리 해. 할 수 있겠냐. 이 바보야. 지금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심장 마사지도 해야 될 텐데. 근데 나 심장 마사지 해본 적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이없는 생각만 했을 뿐이었다. 여자가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잘린 목에서 피가 막 튀어나왔다. 뭔가 부북 하면서 공기가 빠지는 소리랑 같이. 결국 영무원들이 때로 달려들어 여자를 시체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나는 영무원의 부축을 받고 그 자리를 벗어나 옷을 빌려 갈아입고 왔다. 여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전철역 여기저기에 토사물들이 한가득 있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사람이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걸까? 그냥 가끔씩 생각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무서웠던 기억. 나는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그때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주소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구동 동서그린 아파트 가동 1XXX5였다.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사 올 때부터 왠지 감이 안 좋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고 있었던 것 같다. 라인 주민에게는 민폐를 끼쳤던 것 같다. 부모님께서 이사 비용을 아끼고자 포장이사를 이용하지 않고 가구들을 엘리베이터로 옮겼다고 하셨으니 아무튼 가령 어떤 것이 이상했었냐면 아버지께서 가구를 엘리베이터로 옮기시던 중 같은 라인 주민에게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근데 이 집 사서 들어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단다. 아버진 그냥 예 뭐 정도로 대답하신 것으로 기억난다. 이사 온 뒤로 학교가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야 되었다. 근데 아침 6시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간혹 6층에서 멈추어 문이 열리고 그 상태로 닫히지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땐 좀 서늘했지만
뭐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경우였다. 사건 발생 당에 난 그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다. 벼락치기를 하려 했으나 잠이 많아 항상 중학교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던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새벽 1시 30분에 일어나서 몰려오는 잠과 싸우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나는 창문 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나 깨끗하게 들려서 잠이 깼다. 새소리 오랜만에 듣네. 어째서 내 방 창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릴까? 새벽 2시 정도 되는 시간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 창문에 날아와 새가 지저길 리가 없다.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이 들자 뒷덜미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절대 들지 않았다. 책을 덮을 겨를도 없이 내 방에서 나와 동생 방으로 가서 동생이 자고 있는 침대에 누워 같이 자려고 노력했었다. 내 동생 방에서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떤 소리에 잠이 깨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그것은 책상 유리판 위에 쇠 구슬 같은 것을 떨어뜨리는 소리였다. 똑똑똑. 이 반복되는 소리에 난 서서히 잠이 깼다. 이윽고 그 소리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 침대 받침대에 기대어 몸을 약간 일으켰는데 그때 난 몸이 굳어버렸다. 침대에서 대각선 쪽으로는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시선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방 구조였다. 거기서 내가 본 것은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형체가 너무 불분명했다. 그렇다고 그냥 방에 떠있는 연기 덩어리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말이 안 되었다. 잠이 확 깨면서 동공이 커졌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세로로 된 기다란 연기 덩어리였는데 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다. 어째서 깜깜한 방에 그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놈이었다. 이성적으로 이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는데 그 순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턱이 달달달 떨리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빨과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으니까 엄청나게 턱이 떨리고 있다는 걸 소리로써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서서히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걸 보고 있지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문 좁고 불조차 움직여지지 않았다.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것이 서서히 다가와서 내 코앞에 다가왔다. 얼굴 형상이었던 건 분명한데 랜덤하게 그 형상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거의도 절대 아니었다. 왜냐면 난 그것을 보기 전 침대에서 일어나 등을 기대었으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턱 떨림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나를 순식간에 화학하고 통과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정확히는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내 몸에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때 난 목소리가 터지면서 비명을 질렸다. 엄청난 비명 소리였는데 내 동생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난 자고 있는 동생을 흔들어 깨웠는데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동생을 깨웠지만 그 녀석은 다시 잠들었다. 얼굴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는데 화장실에서 세수조차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불에 땀을 닦으면서 동생을 꼭 껴안고 벌벌 떨다가 결국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시험을 친 후 난 엄마에게 동생 방에서 귀신을 봤다고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었다. 그런데 엄마는 인상을 쓰시면서 쓸데없는 소리 동생한테 하지 마라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 난 동생 방에서 절대 잠을 자지 않았다. 그 뒤로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그 집에서 3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 사정은 꼬일 대로 꼬여왔다. 아버지 회사의 부도, 생활고의 부모님의 이혼. 10년이 넘은 지금 난 회사 일 때문에 유럽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6월 말에 정기 휴가를 가는데 그때 집에 가면 엄마께 꼭 물어봐야겠다. 그때 내가 귀신 봤다는 걸 얘기했었는데 기억하냐고. 엄마 뭐 알고 있는 것 있었지? 라고 말이다. 그 물체가 나를 통과한 것인지 내 몸에 들어온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제발 그냥 나를 통과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영을 본 사람이라면 내 말에 공감을 하겠지. 네 번째 이야기, 꿈의 지배.
왜 그런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정말 죄송합니다. TV에서는 얼굴에 모자를 반쯤 눌러 쓴 채 최대한 반성하는 듯한 불쌍한 포즈로 한 녀석이 짓거리고 있었다. 아니 지저대고 있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새끼.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어서 어린 여자아이를. 개같은 자식. 얼굴은 왜 가려놓는 거야? 우유 속 터지네. 진짜 저런 새낀 사형을 시켜야 하는데. 열대야라는 불청객의 기승으로 짜증지수가 올라가 있는 내게. 뉴스는 짜증지수를 더욱더 올려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선풍기 바람은 땀만 식혀줄 뿐 더위를 벗어나게 해줄 순 없었다. 싣고 나오면 개운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도꼭지를 제일 오른쪽으로 털어놓고 깊게 숨을 몰아쉰 후 머리부터 물을 퍼부었다. 잠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방금 전의 더위는 사라지고 시원함이 가득했다. 역시 샤워가 최고라니까. 한 5분쯤 물을 들이붓고 나서 수건으로 몸을 말리기 시작하는데 샤워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수건으로 몸을 말리는 동시에 짜증나는 습함과 더위가 느껴졌다. 에이 딱 1시간만. 삐리릿. 나는 재빨리 물기를 닦고 알몸인 채로 에어컨을 틀고 시간을 맞춰놓고 에어컨이 꺼지기 전에 얼른 잠을 청했다. 아 더워. 너무 덥고 몸이 이상하게 무겁다는 생각에 나는 잠이 깼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는 분명히 나는데 너무나 더웠다. 눈을 떠서 에어컨 쪽을 보니 온몸이 물로 온통 젖어 있고 에어컨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덩치 큰 남자가 에어컨에 얼굴을 대고 에어컨 방향이 움직이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에어컨 바람을 맞고 있었다. 누구야? 라고 묻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았다. 아니 말한 것도 같고 말이 안 나온 것도 같고 이상한 느낌이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몸이 막 뒤틀려 마비된 가는 느낌이었다. 그냥 멀뚱멀뚱 식은땀을 흘리며 알 수 없는 저 녀석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삐리리 에어컨이 시간이 다 되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그 녀석의 움직임도 멈추었다. 그대로 가만히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니 내가 느끼기에는 1시간 같았지만 대략 10초 정도 지났을 것이다. 그 녀석이 뒤로 돌아 나를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엄청난 땀이 흐르고 있었고 그 땀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비 내리는 소리와 비슷할 정도로 땀이 미친 듯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천천히 그는 내게 다가왔고 이제는 땀이 흐르다 못해 피부까지 녹아내리고 있었다. 입이 녹아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녀석의 녹아내리는 피부와 땀이 내 얼굴에 떨어지고 그의 얼굴이 바로 내 얼굴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핸드폰 진동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 흉측한 녀석은 사라지게 되었다. 친구 민수한테 온 전화였지만 쉽사리 받을 수가 없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다시 그 녀석이 그 이상한 음성으로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낼 것만 같았다. 한참을 울려대던 핸드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몇 초쯤 흐르자 또다시 한 번의 진동이 더 울렸다. 우웅. 벌써 자냐? 존나 새나라의 어린이네. 0101-234-1567 김민수 문자를 받았지만 쉽게 전화를 할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휴대폰 액정에 그 녀석의 얼굴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일단 불을 켜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불을 켜는 스위치 앞에서 킬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을 질끈 감고 스위치를 켰다. 다행히 그 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바로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 잤냐? 겨. 오늘 우리 집에서 자라. 빨리 와. 안 그래도 니네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자려고 맥주 사들고 가는 중이야. 거의 다 왔다. 그래. 빨리 와.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민수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 5분쯤 기다리니 저쪽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마중까지 나와 있냐? 들어가자. 그래. 뭔 일 있냐? 넋이 나가 있는 내 표정의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들어가서 얘기해 줄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수는 인상을 찌푸린다. 아 이 새끼 에어컨 켜면서 시원하게 자려고 왔다니깐 왜 꺼놓고 지랄이야. 빨리 켜 병신아. 에어컨을 켜버리면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나 에어컨 앞에 진을 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였다. 아 진짜 전기값 줄게 새끼야.
내가 말릴 틈도 없이 전기값 준다는 말과 함께 민수는 에어컨을 켜버렸다. 이제야 살 것 같네. 앉아 임마 맥주나 마시자. 다행히 그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 근데 귀신이라도 본 사람 마냥. 뭐야? 어떻게 알았어?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연실 과자를 씹어대며 말을 이어갔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귀신을 봤다고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새끼 마냥 이러고 있냐? 야 진짜 네가 봐봐. 에어컨 앞에서 땀 흘리면서 서 있는데 진짜 지금도 다시 에어컨 바람 쐬러 올까봐 무서워 죽겠어. 하하. 에어컨을 쐬러 오는 귀신. 귀신도 더위 타냐? 아무튼 귀신을 봐도 지 같은 것만 봐요. 진짜 무서웠다니깐. 생긴 것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주변의 공기도 이상하게 소름 끼치고 그랬어. 왜 영화에서 귀신 보고 심장마비로 죽는지 이해가 가더라니깐. 네 전화 안 왔으면 난 진짜 죽었을 거야. 가위 한번 눌린 것 가지고 무슨. 너 가위 눌려봤어? 아니 난 원래 선천적으로 세잖아. 귀신도 원래 허약 체질한테만 가는 거야. 이제 에어컨 바람 쐬러 맨날 놀러 오겠네 그 귀신. 하지 마라 진짜.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얘긴데 말이야. 뭔데? 가위에 눌렸을 때 특징이 뭔 줄 알아? 몰라 계속 얘기해봐. 웃긴 게 서양 사람들이 가위에 눌리면 나타나는 형체들은 프랑켄슈타인, 좀비 이런 것들이고 중국 놈들이 가위 눌리면 강시 이딴 것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할머니, 처녀 귀신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그게 뭐? 병신아 가위 눌려서 몸이 안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무섭잖아. 그 공포감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무서운 형상을 상상하게 하고 그 형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럼 그 아까 에어컨 쓰던 녀석도 그냥 꿀 같은 상상이라고. 그런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팁. 가위에 눌렸을 때 무섭다는 생각 말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연예인이나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 귀신 대신 그런 애들이 나온다더라. 정말. 그래 임마 에어컨 앞에 그 땀 흘리는 귀신이 아니라 김태희가 서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게 말이 되냐. 에이. 말이 되던 안 되던 다시 한번 가위 눌리면 김태희 생각해봐. 믿자야 본전이니까. 야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무슨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 막 귀접현상 이런 것도 부작용이 있다며. 모르겠네. 부작용은 그냥 떠도는 얘기지. 가능한 새끼가 있겠냐 연계. 하긴 그렇겠지. 맥주를 다 마시고 에어컨을 켜둔 채로 우리는 잠이 들었다. 또 아까와 비슷한 느낌의 눈을 뜨게 되었다. 아까 그 녀석의 뒷모습이 또 내 눈앞에 나타났다. 순간 정신을 잃을 만큼 무서웠지만 아까 민수가 해준 얘기를 믿고 다른 행복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찰나의 시간만큼 딴 생각을 하고 다시 에어컨 쪽을 보니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에어컨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진짜였구나. 에어컨 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은 에어컨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한참을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사라졌고 내 몸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민수를 크게 흔들어 깨웠다. 나 성공. 뭐가? 잠에서 덜 깬 민수가 짜증나는 표정을 짓는다. 지금 가위 눌렸는데 비키니 여자가 나타났어. 내 앞에서 막 살랑살랑 흔들다 갔어. 개소리 말고 좀 자자. 관심 없다는 듯 민수는 다시 잠을 청했고 나 역시 다시 가위에 눌리기를 바라며 잠에 들었다. 그 이후로도 자주 가위에 눌리게 되었고 그때마다 쾌재를 부르며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떠들어대도 친구들 말이 되는 소리냐며 믿지를 않았다. 꿈을 지배하는 자. 멋있지 않냐? 형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임마. 병신아 그럼 그 여자들한테 로또 번호나 가르쳐 달라고 해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그런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나는 가위에 눌리게 되었고 역시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성이 내 몸을 만져주고 있을 때였다. 이제 내 차례야. 순간 가위에서 풀렸고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제 내 차례야. 이상하게 익숙한 음성이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음성. 이상하게 계속 신경 쓰이는 그 말은 밤새도록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아침 9시 30분쯤 할 일도 없고 해서 PC방이나 갈 생각으로 집을 나섰다.
집 앞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앞에 노란색 병아리 옷을 입은 6살쯤 돼 보이는 꼬마 여자아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순간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 꼬마 여자아이에게 미친 듯이 달려간다. 왜 그런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녀석에게 현실을 지배당해버렸다. 5번째 이야기, 바이러스. 한눈에 봐도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받지 못해 보이는 문을 열자 썩은 내가 내 코 속을 파고들었다. 이번에도 또인가? 그러게요. 손을 이용하여 대충 코를 틀어막은 나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로 만들어진 바닥은 마치 자신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그덕대며 비명을 질러댔다. 오래돼서 그런지 바닥에서 나는 소리마저 으스스한데요. 조용히 하고 찾기나 해. 문이 반쯤 열려있는 방 앞에 도착하자 앞치는 더욱더 진동하는 듯하였고 웅웅거리는 파리들 소리는 마치 오래된 모터 수십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듯한 소리로 들려왔다. 냄새가 정말 지독하군. 이 방인가? 문을 열자 침대에는 시신 2구가 나란히 누워서 썩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수많은 파리와 구더기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탐욕스럽게 시체를 파먹고 있었다. 젠장할. 여기는 김영사 시신을 찾았다. 아무래도 감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선배 저 못 참겠어요. 먼저 나갈게요. 후배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비위가 상당히 약한 듯 보였다. 나야 뭐 시신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악취를 제외하고는 참을 만하였다. 대충 침대 주변을 뒤적거리자 반쯤 비어있는 수면제통과 감염치료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S바이러스 때문인가. S바이러스는 수어사이드 바이러스의 약자로 자살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자살률을 이상하게 생각한 정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자살이라고 밝혀졌다. 초기 증상으로는 우울증으로 시작하여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다. 바이러스의 출현이 의심된 지 얼마 가지 않아 정부에서는 정식적으로 S바이러스라 명명하며 공식 발표까지 하였다. 그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백신까지 개발이 되었지만 약간의 부작용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나는 약간의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상하였다. 지금까지의 정부와는 너무나도 다른 빠르고 즉각적인 대처였다. 선배님, 안 나오실 거예요? 후배인 이 형사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뭐 그래 지금 나간다. 네. 과학수사대 놈들 도착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경찰서로 돌아가서 보고하시랍니다. 그래 알았다. 나는 돌아갈 테니까 뒤처리 부탁한다. 후배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차에 탑승하였다. 곧 시동을 걸자 달달달하며 힘없는 울음을 토해냈다. 차는 오래된 기는 하였지만 처음 형사 일을 하면서부터 타던 친구 같은 녀석이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생각하였다. 그동안의 정부는 수습을 항상 늦게 하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를 달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동안과는 달랐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백신 또한 금방 만들어냈다. 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고 개인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동안 경찰서에 도착을 하였고 서장실로 돌아가 보고를 하였다. 그렇게 된 것이구만. 알겠네. 그리고 자네 요새 쓸데없는 조사한다며. 저 서장님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의심은 얼어 죽을 놈의 의심이야. 마지막 경고에 당장 그 쓰잘데기 없는 짓 그만둬. 그러다가 옷 벗는 수가 있어. 저는 이번 일 포기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까짓 형사일 때려치우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하고 애꿎은 쓰레기통을 발로 차버리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고작 옷 벗는 건 무서워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둘 것 같아.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해도 포기 못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이유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때문이다. 1년 전 여느 때와 같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띵동띵동 쾅. 여보, 나야 문 좀 열어봐. 나 열쇠 잃어버렸단 말이야 여보.
내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봐도 집안엔 침묵할 뿐이었다. 아씨 장 보러 시장이라도 갔나? 아 진짜. 그렇게 중얼거리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자 문이 마치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린 듯이 너무나도 쉽게 열려버렸다. 열려있네. 잠그는 걸 깜빡하고 나갔나? 집안은 불이 켜져 있지 않아서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전등 스위치부터 더듬거리며 찾았다. 불을 켜자마자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바닥에 누워 싸늘히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민정아. 달려가서 그녀를 안아들었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그렇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오열하며 울부짖었고 이웃들이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 신고 못한 것을 대신 신고해줘. 구급 참여 경찰차가 도착하였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시신을 살펴보자 감염으로 의심된다며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그 후 나는 곧바로 병원을 따라갔지만 내 아내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시신만이라도 내가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감염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할 거라면서 나를 내쫓았다. 그 후 나는 결심하였다. 그동안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모른 척 넘어갔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 것이라고 그것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버린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김 형사님.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 이 형사 어떻게 됐어? 바이러스 때문 맞아? 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살이 맞는 듯합니다. 대충 조사해보니 그 부부는 동네에서 유명한 인고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표정들이 어두워지더니 바이러스 초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우울증. 예, 그렇습니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모습이 안 보였고 한동안 계속 보이지 않아 신고를 한 거랍니다. 그래. 대충 정황을 둘러보면 바이러스 때문인 것은 확실하구먼. 그래서 시체는 당연히 정부 쪽에서 가져갔죠. 원래는 시체를 국거속에 보내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그로 인한 시체는 정부 쪽에서 가져가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한다. 나는 이 부분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시체로 인한 바이러스의 2차 감염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숨기려고 하는 듯이 시체를 가져가 유족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건 그렇고 김 형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 중이었어. 너도 아직이냐? 네,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서 거하게 먹자. 잘 먹어야 힘내서 일을 하지. 우와, 그럼 선배님이 사주시는 겁니까? 뭐? 뭔 헛소리야. 당근 내가 사야지. 아 진짜. 그럼 그렇지. 구두쇠가. 뭐? 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닙니다. 가요. 제가 사겠습니다. 밥을 먹은 후 내 자리로 돌아와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자살 그리고 바이러스, 비정상적일 정도로 재빠른 정부의 대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부분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확실히 냄새가 난단 말이야. 냄새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우선은 시체를 처리하는 병원부터 알아볼까? 그렇게 생각이 떠올리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 병원에는 여기저기서 모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가장 친한 친구놈 또한 얼마 전부터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래 이놈한테 도움 좀 요청하자. 곧 내 차에 몸을 실었고 시동을 걸자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기운 없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마 후 나는 병원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 형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병원 출입을 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직원들에게 물어물어 친구놈의 사무실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 강선호 선생님 사무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철아. 훤칠한 키에 다부진 몸매를 가진 어느 누가 봐도 훈남이라도 느낄 만한 외모를 가진 사내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래 선호야 잘 있었냐? 우선 간단한 안부를 물으며 잡담을 하였다. 그건 그렇고 너 웬일이야 여기에 아무나 못 들어올 텐데. 내가 누구냐? 민중의 지팡이 아니냐 못 가는 곳이 어디 있어? 너 그거 권력 남용 아니냐? 하하하. 오랜만에 만남이라 잡담을 길어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는 곧 본론을 이야기하였다. 너 도와주다가 걸리면 나 끝인 거 알지? 근데 재수씨 때문에 도와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선호야.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보안키를 주는 것 뿐이야. 그 안에 자료들 모아져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 선호의 도움으로 나는 보안키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길었던 혼자만의 싸움도 막바지에 들었다. 새벽 시간이 되자 나는 움직일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을 때를 대비하여 이 형사에게도 연락을 한 상태이다. 내가 먼저 숨어들고 나면 이 형사가 경찰 병력들을 이끌고 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새벽 시간대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적어 쉽게 숨어들 수가 있었다. 물론 아무리 사람이 적다고 해도 보안키가 없었다면 정문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보안실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곳은 한동안 출입이 없었는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먼지가 엄청나구먼. 하지만 이제 정말로 끝이다. 그렇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서류 뭉치를 발견하였다. 그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선배님 대답 좀 해보세요. 선배님. 내가 아무리 불러도 무전기 속 김영사님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아이 참 이렇게 일 버려놓으시곤 잠수 탄 건 아니시겠지. 그 순간 무엇인가 경찰차로 떨어져 그로 인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배님, 선배님.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하자 그것은 다름 아닌 김영사님이셨다. 상황을 보니 옥상에서 떨어지신 것 같았고 떨어진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다. 손에는 어떤 서류 뭉치로 보이는 것들을 쥐고 계셨고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확인하였다. 서류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S바이러스에 대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이러스는 정부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백신을 만들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백신은 실제 백신이 아니고 우울증 치료제와 환각제를 적절히 섞은 마약과 다름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속여 파는 것. 바이러스의 증상을 완화하고 자살을 한동안은 막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약의 부작용으로 자살을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경악스러웠던 것은 바로 바이러스의 출처.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곳은 없었다. 정부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는 하였지만 바이러스가 실제로 만들어진 곳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살 바이러스는 애초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고 급격한 자살 증가율은 무능력한 정부로 인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서 유일한 탈출구로 도망을 친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정말로 엄청난 자살률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비난을 넘어선 무엇인가 쏟아질까봐 두려워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거짓 발표를 해버린 것이다. 그로 인하여 정부는 발빠른 대처로 국민들의 호감을 얻었고 가짜 백신으로 자신들의 배까지 불린 것이었다. 자살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마약 따위를 백신이라고 만들고 나서 말이다. 서류를 모두 읽자 나는 정신을 차리는 게 정말로 힘들었다. 그리고 경찰차 위에 떨어진 김영사님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김영사님은 정말로 아내분을 사랑하셨고 아내분이 바이러스 초기 증상을 보이자 대출까지 받아가며 백신까지 사와 아내분을 드렸다. 하지만 아내분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김영사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일 수도 있다. 백신만 없었더라면 어쩌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셨을 줄도 모른다. 아마 김영사님도 그 사실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옥상에서 뛰어내리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저기서 방송국 기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섰다. 정부의 극악스러운 짓들을 중계를 하는 듯 보였다.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니 소나기가 쏟아졌다. 하늘도 슬퍼하는 것일까? 빗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대신하여 눈물을 흘리듯이 말이다.